정말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자의 기원은 사실 중국이 아니다. 하버드 출신 언어학자의 폭탄 발언이 터지자 세계 문자 학회 컨퍼런스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한마디에 아무도 의문을 품지 않았던 동아시아의 역사가 무너지고 세계 문자 학회는 대혼란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무려 20년간의 연구 끝에 밝혀진 충격적인 진실, 한국과 관련된 숨어있던 역사가 드러난 그 사연은 무엇일까요? 저는 하버드 대학교 언어학과 교수 소피아 김입니다. 한국계 미국인으로 20년간 동아시아 문자를 연구해왔죠. 얼마 전에 전 제 인생에서 몇 안 되는 극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지난해 베이징에서 열린 세계 문자학회 100주년 기념 컨퍼런스에 참석했습니다. 전 세계 언어학자들이 모인 자리였어요. 그런데 둘째 날 중국 칭화대학 왕리 교수의 발표를 듣고 화가 머리 끝까지 솟구쳤습니다. 한글은 중국 고대 문자에서 파생된 변형어입니다. 조선 사신단이 명나라를 방문했을 때 문자학자들의 도움을 받아 만든 것이죠. 왕리 교수의 발표에 발표장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왕리 교수는 소위 새롭게 발견된 사료라며 몇 가지 자료를 제시했어요. 조선 사신단이 명나라를 방문한 기록과 당시 중국 학자들의 메모라고 하더군요. 그것만으로 한글의 독창성을 완전히 무시하고 부정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의 발표에 중국 학자들뿐 아니라 일부 서양 학자들까지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었어요. 발표가 끝나고 몇몇 학자들이 질문했지만 대부분 호의적이었습니다. 열이 받아 손에 쥐고 있던 펜을 꽉 쥐었더니 손이 벌겋게 달아올랐더군요. 발표장 뒤편에 앉아 모든 걸 지켜보면서 분노와 충격으로 몸이 떨렸습니다. 제가 평생 연구해온 한글의 가치가 이렇게 한순간에 훼손되다니 이 만행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많은 학자들이 왕리 교수의 주장에 계속해서 흥미를 가지고 관심을 보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그 말도 안 되는 발표가 계속 생각나 호텔방으로 돌아와 밤새 자료를 검토했어요. 벽시계가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저는 여전히 책상 앞에 앉아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열이 받아서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그때 문득 할머니가 해주신 말씀이 떠올랐어요. 제 할머니는 한국 전쟁 당시 피난민이었습니다. 폭격 소리가 들리는 산속 동굴에서도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말과 글을 잃으면 나라를 잃는 거야. 라고 하셨죠. 그 말씀을 떠올리자 더 큰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도에서 만난 영국 출신 동료 교수가 물었어요. 소피아, 왕리 교수의 발표 어땠어? 꽤 설득력 있던데. 그 말에 가슴이 무너지는 듯 했지만 아무렇지 않은 듯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증거가 불충분해요. 오늘 토론 시간에 반박할 겁니다. 동료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조심해. 이건 단순한 학술 논쟁이 아니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학술 논쟁이 아니고 우리 한글의 역사적 가치와 자존심이 걸린 싸움이었습니다. 아침 식사 후 컨퍼런스 장소로 향하는 길, 가방 속에는 밤새 정리한 자료들과 복사해온 훈민정음 해례본의 핵심 부분들이 들어있었어요. 오늘은 학문적 진실을 위해 싸울 날이었습니다. 토론 세션이 시작되었습니다. 넓은 컨퍼런스홀은 빼곡히 들어찬 학자들로 숨막히는 분위기였어요. 앞자리에는 중국 학자들이 단체로 앉아 있었고 그 뒤로 서양과 일본, 러시아 학자들이 자리했습니다. 한국인 참가자는 저를 포함해 3명뿐이었죠. 세션 진행자인 독일 베를린 대학의 슈미트 교수가 오늘의 주제를 소개했습니다. 그는 어제 왕리 교수의 발표를 요약하며 오늘의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토론자는 중국 사회과학원 소속 학자였습니다. 왕리 교수의 주장을 더욱 받쳐주는 내용이었어요. 그는 심지어 한글의 모음, 체계가 중국 고대 문자의 일부 요소를 변형한 것이라는 억지 주장까지 펼쳤습니다. 근거는 빈약했지만 그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에 일부 학자들은 맞는 말을 듣는 듯 고개를 끄덕였죠. 다음은 프랑스 소르본 대학의 교수였는데 그는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아시아 문자의 근원은 중국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20년간 쌓아온 학문적 편향이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이어 제 차례가 다가오고 있었죠. 너무 떨린 나머지 준비한 자료들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다음은 하버드 대학교 소피아 김 교수님의 토론입니다. 사회자의 소개에 저는 천천히 일어나 단상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의 말씀을 떠올리며 나아간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백날 뭐라 해도 진실은 제 편이었으니까요. 프로젝터 화면에 제 첫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글 과학적 설계의 걸작이라는 제목이었죠. 한글은 한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창제된 혁신적 문자 체계입니다. 저는 준비해온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차례로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훈민정음 해례본에 기록된 한글 창제 원리와 과정, 그리고 세종대왕의 철학적 배경까지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제 발표가 진행될수록 회의장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운 표정이었던 학자들도 점차 진지하게 경청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언어학의 원리에 대한 설명이 이어질 때마다 메모를 하는 학자들이 늘어났습니다. 언어는 인류 문명의 근간입니다. 그리고 문자는 그 언어를 기록하는 수단이죠. 한글은 단순한 기록 수단을 넘어 15세기 조선의 과학 정신과 인본주의적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지금까지 한글을 단순히 동양의 한 문자 정도로만 생각했을 테지만 이제 그 가치에 대해 새롭게 생각하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훈민정음 해례본을 보면 한글의 창제 원리가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계 문자 역사에서 이처럼 창제 원리와 과정이 상세히 기록된 문자는 한글이 유일해요. 프로젝터 화면에 훈민정음 해례본의 이미지를 띄우며 말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은 한글의 탄생 과정을 상세히 기록한 문서로 1446년 세종대왕 시대에 편찬되었습니다. 이 문서에는 한글 창제의 목적부터 각 글자의 제작 원리까지 과학적으로 설명되어 있어요. 우리 한글의 자음은 말할 때 입모양을 본따서 만들었습니다. 기역은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이고 니은은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이죠. 이렇게 소리를 내는 입모양을 살펴 글자를 만든 문자는 세계에서 한글뿐입니다. 이 부분에서 언어학자들은 한글의 과학적 원리에 깊은 인상을 받는 듯 했습니다. 왕리 교수가 불편한 듯 인상을 찌푸리며 자리에서 몸을 뒤척였습니다. 아마도 이런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반박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계속해서 한글의 모음 체계를 설명했어요. 한글의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기본 요소로 합니다. 이것은 동양 철학의 핵심인 천지인 사상을 담은 것이죠. 이런 철학적 깊이와 체계성은 단순히 다른 문자를 모방해서는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어서 모음 체계의 철학적 배경과 과학적 체계성을 설명했습니다. 스크린에는 한글 모음의 변화와 확장을 보여주는 도표가 나타났습니다. 또한 세종대왕은 모든 사람이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어린 백성도 쉽게 익혀 날마다 편히 쓰게 하고자 한다는 훈민정음 서문의 말씀처럼요. 중 일부가 잊지 않으려는 듯 메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저에 대한 신뢰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한글은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여 음절을 만듭니다. 한자는 글자가 뜻을 나타내는 표의 문자지만 한글은 소리를 나타내는 표음 문자예요. 이는 완전히 다른 문자 체계입니다. 한글의 과학적 원리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제 역사적 증거를 제시할 차례였습니다.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역사적 배경과 세종대왕의 학문적 환경, 그리고 지편전 학자들의 역할을 설명했어요. 이 모든 증거들은 한글이 조선의 독자적인 창조물임을 뒷받침했습니다. 왕리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김 교수님, 조선 사신단이 명나라를 여러 차례 방문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들이 중국 학자들과 교류했고 그 영향으로 한글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가설 아닌가요? 물론 교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류가 있었다는 것과 한글이 중국에서 파생되었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에는 창제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으며 중국 학자들의 개입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어요. 게다가 한글의 원리는 중국의 어떤 문자 체계와도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저는 중국과 조선의 외교 관계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정확히 짚어가며 설명했습니다. 조선이 명나라와 조공 관계였지만 내정에서는 완전한 자주권을 가진 독립국가였고 학문과 문화에서도 독자적인 발전을 이루었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토론이 뜨거워지자 왕리 교수는 예상치 못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최근 베이징 고궁박물관 지하 보관소에서 발견된 명황실 문서입니다. 이 문서에 따르면 1443년 명나라 황제의 명으로 학자들이 조선의 문자 체계를 만드는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왕리 교수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이 문서에는 명나라 학자 3명이 조선에 파견되어 세종을 도와 새로운 문자를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들은 중국의 고대 문자를 바탕으로 조선의 발음에 맞게 변형시켰죠. 그가 화면에 띄운 문서는 오래된 한문 필사본이었습니다. 학자들은 관심을 보이며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저는 빠르게 문서의 내용을 훑어보았습니다. 일부 구절은 분명 명나라와 조선의 외교 관계를 언급하고 있었지만 한글 창제의 직접적인 관여를 증명하는 내용은 보이지 않았어요. 왕리 교수는 더 나아가 충격적인 주장을 했어요. 사실 조선은 역사적으로 명나라의 속국이었으며 문화적으로 완전히 종속되어 있었습니다. 한글 창제도 이런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이 말에 중국 학자들이 고개를 끄덕였고 일부 서양 학자들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순간 모든 게 무너져 내릴 뻔했지만 꾹 참고 침착함을 유지하며 다시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왕리 교수님이 제시한 문서의 진위부터 검증해야 합니다. 학술적 논쟁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시할 때는 국제적인 검증 절차가 필요해요. 그리고 조선이 명나라의 속국이었다는 주장은 역사적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것입니다. 저는 역사학자로서의 전문성을 발휘하여 조선과 명나라의 관계를 정확히 설명했습니다. 조선은 명나라와 조공 관계였지만 내정에서는 완전한 자주권을 가진 독립국가였습니다. 세종대왕은 조선의 독자적인 과학기술과 문화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군주였습니다. 그렇기에 한글 창제도 독자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 당시 조선의 정치적, 문화적 위상에 대한 역사적 문헌들을 제시하며 왕리 교수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특히 세종실록과 같은 신뢰할 수 있는 사료를 바탕으로 설명했어요. 더 나아가 왕리 교수가 제시한 문서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했습니다. 이 문서가 정말 15세기 명나라 황실 문서라면 왜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중국과 한국의 수많은 역사 기록에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것은 매우 의심스러운 점입니다. 회의장에 긴장감이 돌기 시작했고 일부 학자들은 서로 작은 목소리로 의견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단순한 학술 논쟁을 넘어 역사 왜곡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더 강력한 반박을 시작했습니다. 왕리 교수님의 주장대로라면 조선은 문화적으로 중국에 종속된 나라였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제가 조선의 과학 문명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전환하여 치국이 이미지를 띄웠습니다. 세종시대에 만들어진 세계 최초의 강우량 측정 장치였어요. 이것은 1441년 세종대왕 때 발명된 치국이입니다. 세계 최초의 표준화된 강우량 측정 장치로 서양에서 유사한 장치가 발명되기 200년 전이었어요. 이 정밀한 과학기구는 농업 생산성 향상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치국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당시 조선이 전국적인 기상 관측 네트워크를 구축했다는 사실도 덧붙였습니다. 이는 15세기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선진적인 시스템이었죠. 일부 서양 학자들이 흥미로운 표정으로 이미지를 바라보았어요. 이런 과학적 성취에 대해 처음 듣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으로 혼천이와 자경루 이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조선의 천문 관측 장치인 혼천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경루,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물시계 중 하나였죠. 이런 과학 기술들은 조선이 중국에 문화적으로 종속되었다는 주장과는 맞지 않습니다. 혼천이의 정교한 구조와 자경루의 자동화 시스템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특히 자경루는 시간에 따라
자동으로 인형이 나와 종을 치는 첨단 기술이 적용된 장치였어요. 이런 과학적 성취들은 조선의 독자적인 과학기술 수준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또한 조선은 금속활자 인쇄술을 발전시켰습니다. 직지심체요절은 1377년에 인쇄된 금속활자본으로 구텐베르크의 42행 성경보다 78년이나 앞섰어요. 이것은 조선의 인쇄 기술이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직지심체요절의 이미지를 보여주며 조선의 인쇄 기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금속활자의 제작 방법과 인쇄 과정의 정교함은 당시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기술이었어요. 서양 학자들은 제 발표를 더 집중해서 듣기 시작했고 일부는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조선이 단순히 중국 문화를 모방하기만 했다면 어떻게 이런 독창적인 과학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었을까요? 이는 조선이 독자적인 학문과 과학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이어서 조선의 과학 서적들과 세종대왕 시대의 천문학, 의학, 농학 발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특히 농사직설과 같은 실용서적이 한글로 편찬되어 일반 백성들에게 보급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했어요. 이는 세종대왕의 실용주의적 학문관과 민본 정신을 보여주는 예였습니다. 러시아 출신의 한 학자가 질문했어요. 김 교수님, 그 과학기술들이 정말 독창적인 것인지 아니면 중국 기술을 개량한 것인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치구기는 중국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창적인 발명품입니다. 특히 전국적인 강우량 측정 네트워크는 당시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혁신적인 시스템이었어요. 이는 문헌 기록과 고고학적 증거로 충분히 증명됩니다. 특히 세종대왕은 실용적인 학문을 강조했고 백성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과학기술을 적극 활용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세종대왕의 학자로서의 면모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군주가 아니라 뛰어난 학자였으며 지편전이라는 학술기관을 통해 조선의 학문과 과학기술 발전을 이끌었다는 점을 설명했어요. 저는 세계 여러 문자 체계와 한글을 비교한 도표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그리스 알파벳, 라틴 알파벳, 아랍 문자, 한자, 그리고 한글이 나란히 보였어요. 세계의 많은 문자들은 자연스럽게 진화했습니다. 수백, 수천 년에 걸쳐 조금씩 변화한 거죠. 하지만 한글은 다릅니다. 한글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 시대의 과학적 원리로 설계된 문자입니다. 저는 문자학의 관점에서 한글의 독특한 위치를 설명했습니다. 영국의 저명한 언어학자 제프리 샘슨이 한글을 유일한 과학적 알파벳이라고 평가한 내용도 인용했어요. 샘슨은 그의 저서 문자의 역사에서 한글을 인간의 지성이 만들어낸 가장 놀라운 발명품 중 하나라고 표현했습니다. 한자는 수천 개의 글자를 외워야 하지만 한글은 기본 자모 24개만 배우면 누구나 쉽게 읽고 쓸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주요 목적이었습니다. 1997년 유네스코는 훈민정음을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한글이 가진 독창성과 과학성, 그리고 그 창제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유네스코의 평가 내용을 인용하며 훈민정음이 세계문화유산으로서 갖는 가치를 설명했습니다. 특히 한글이 단순한 문자 체계를 넘어 인류 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프랑스 출신의 언어학자가 질문했어요. 김 교수님, 한글이 과학적으로 뛰어나다는 건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실용적인 면에서 오늘날 어떤 가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 질문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글은 배우기 가장 쉬운 문자 중 하나이고 한국의 문맹률을 낮추는데 큰 역할을 했죠.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이유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의 훈민정음이라는 이름처럼요. 현대에는 컴퓨터와 스마트폰 자판에서도 한글의 체계성이 큰 장점이 되고 있습니다. 한글은 그 체계적인 구조 덕분에 컴퓨터 자판과 모바일 기기에 최적화된 문자 중 하나라는 점을 강조했어요. 또한 한글은 한국어 이외의 언어를 표기하는 데도 유용합니다. 실제로
일부 소수 민족 언어나 방언을 기록하는데 한글이 활용되고 있어요. 발표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고 처음에는 왕리 교수의 주장에 호의적이던 학자들도 이제는 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몇몇 학자들은 활발하게 메모를 하고 있었고 특히 언어학과 문자학 전문가들의 눈빛에서 깊은 관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동아시아 고대 문자 관계도라는 제목의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평생 연구한 결과물이었어요. 여기 보시는 것은 고조선과 동이족의 고대 문자 유물에서 발견된 기호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국 갑골문의 초기 형태죠. 놀랍게도 이 두 문자 체계 사이에는 뚜렷한 유사성이 있습니다. 고조선과 동이족은 한반도와 만주 지역에 존재했던 고대 문명입니다. 고고학적 발굴 조사에서 발견된 이들의 유물에는 특정한 기호 체계가 새겨져 있었어요. 저는 이 기호들과 중국 초기 문자인 갑골문 사이의 유사성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최근 한반도 북부와 만주 지역에서 발견된 청동기 시대 유물들에는 이런 기호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기호들은 갑골문이 등장하기 수백 년 전에 이미 사용되고 있었어요. 저는 고고학적 발굴 결과와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데이터를 제시하며 이 기호들의 연대가 갑골문보다 이전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호들과 갑골문 사이의 형태적, 의미적 유사성을 비교 분석한 연구 결과를 보여주었어요. 이는 동아시아 문자의 기원에 대한 기존 이론에 중요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중국 문명을 동아시아 문화의 유일한 원천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더 복잡하고 상호작용적인 문화 교류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왕리 교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주장입니다. 갑골문은 중국 문명의 기원이며 다른 문화에서 영향을 받았다는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당혹감이 섞여 있었지만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단지 고고학적 증거를 제시하는 것뿐입니다. 말하고자 하는 것은 동아시아 문자의 발전이 단일한 원천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여러 문화권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중국 학자들은 제 의견에 격렬하게 항의했고 다른 학자들은 흥미로운 표정으로 제 주장을 경청했습니다. 특히 고고학을 전공한 러시아와 일본 학자들은 항의하는 중국 학자들을 쳐다도 보지 않고 제 얘기에만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어요. 제 주장은 한자가 가치 없다거나 중국 문명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동아시아 문명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해왔어요. 다만 지금까지의 중국 중심적 역사관을 좀 더 균형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문명의 발전은 결코 일방적인 과정이 아닙니다. 여러 문화권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하는 것이죠. 동아시아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더 균형 잡힌 시각으로 역사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 교토대학의 고고학 교수가 손을 들고 의견을 더했습니다. 김 교수의 주장은 최근 발견된 고고학적 증거들과 일치합니다. 우리도 비슷한 연구 결과를 가지고 있으며 동아시아 문자 발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발언은 제 주장에 큰 힘을 실어주었어요. 3시간의 치열한 토론이 끝나갈 무렵 학회 의장인 독일인 슈미트 교수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번 논쟁은 우리가 동아시아 문자의 역사를 새롭게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김 교수님의 연구는 국제학회지 특별호로 출판되어 더 많은 학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20년간의 연구가 마침내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동안의 노력과 열정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전문가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영국의 저명한 언어학자 피터슨 교수는 제 발표 덕분에 한글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고 한글은 분명 인류 문자 역사상 가장 뛰어난 발명품 중 하나라며 앞으로 자신도 한글 연구에 더 관심을 가지겠다고 했습니다. 피터슨 교수는 옥스퍼드 대학의 언어학과 석좌 교수로 그의 지지는 학계에서 큰 의미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 문자학 교수는 한글은 언어학적으로 가장 완벽한 문자 체계 중 하나라고 평가했고 일본의 도쿄대학 교수는 한글의 창제 원리는
동아시아 문자 역사 연구에 새로운 관점을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처음에는 왕리 교수의 편이었던 프랑스 소르본 대학의 교수도 자신의 견해를 바꾸었어요. 컨퍼런스 마지막 날, 저는 준비해온 마지막 발표를 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한글은 인류 지성의 승리이자 15세기 조선의 과학 정신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세종대왕은 사람들이 쉽게 글을 배울 수 있도록 한글을 만들었어요. 마지막 슬라이드에는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서문 중 일부가 나타났습니다. 어린 백성도 쉽게 익혀 날마다 편히 쓰게 하고자 한다라는 구절이었어요. 세종대왕의 이런 사상은 당시 동아시아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매우 혁신적인 것이었습니다. 지식과 문자를 소수 특권층의 전유물이 아닌 모든 사람에게 개방하려는 민주적 정신을 담고 있기 때문이죠. 발표를 마치자 회의장에서는 큰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심지어 왕리 교수조차 마지못해 박수를 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컨퍼런스가 끝난 후 많은 학자들이 저에게 다가와 축하와 격려의 말을 전했습니다. 몇몇은 공동 연구를 제안하기도 했어요. 특히 유럽과 미국의 대학에서 한글 강의와 연구를 시작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는 교수들도 있었습니다. 이 컨퍼런스를 계기로 세계 각국에서 한글과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하버드, 옥스퍼드, 소르본 등 세계 유수의 대학에서 한글 연구 강좌가 개설되었고 한글의 과학성과 독창성에 대한 연구 논문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귀국 후 저는 여러 매체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한글은 인류 문자 역사에서 가장 독창적이고 과학적인 걸작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세계가 한글의 가치를 재발견하게 되어 기쁩니다. 우리 모두가 한글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 아름다움과 과학성을 더 많이 알리는데 힘을 모았으면 합니다. 오늘날 한글은 세계 언어학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연구 대상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유네스코에서는 세계 문자의 날 행사에서 한글을 중심 주제로 다루기도 했고 여러 국제 디자인 전시회에서 한글의 미학적 가치를 조명하는 전시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에 있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한글의 독창성과 과학성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그 순간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할머니의 그 말씀처럼 우리의 정체성과 문화는 우리의 언어와 문자 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한글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데 제 평생을 바칠 것입니다. 다른 교수들에게 무시받을 뻔한 한글의 위대함을 깨우쳐준 하버드 교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글의 위대함을 느낀 경험이 계시다면 댓글로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이 넘치는 하루 되세요.